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밀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밀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주십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려서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로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까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이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쇄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쇄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그 양이 완전히 적다는 것입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로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인 거예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로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단순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응량이니 하루에 5잔, 6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믹스커피의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의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건강 매체 캔서 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란 이야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커피에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만큼 카페인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의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가 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라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 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강황 속의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의 커큐민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페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만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서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 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효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 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 7.2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소 50mg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 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칼레이드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